대한민국이요? 그 작은 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거긴 이미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여기 러시아에 사는 한 군인이 있습니다. 이 군인은 다른 나라를 분석하는 일을 보고 받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에 대해 실망하고 마는데요. 도대체 이 군인은 한국을 물건만 만드는 나라라고 무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놀라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니콜라이 보스트리코프예요. 저는 러시아군에서 정보장교로 일하고 있어요. 멋져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시간은 책상에 앉아서 화면을 들여다보거나 보고서를 읽으면서 다른 나라 군대가 뭘 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일이에요. 듣기엔 흥미로울 것 같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항상 지루해요. 어느 흐린 월요일 아침, 상관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그분은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운 분인데 목소리는 마치 자갈을 긁는 것처럼 거칠었어요. 보스트리코프, 그분이 말했어요. 새 임무가 주어졌어요. 저는 자세를 바로 했어요. 이번엔 뭔가 흥미로운 일이길 바랐어요. 미국 군대라든지 유럽 쪽에 뭔가 큰 사건이라든지요. 그런데 상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대한민국이요, 상관님.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쪽 군사 능력에 대한 분석을 맡으세요. 훈련 기록, 무기 자료, 합동 훈련 전부요. 저는 웃음을 참으려고 애썼어요. 실례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웃지 않으셨어요. 우린 확인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한민국이라고요? 정말요? 거긴 전쟁이 벌어질 만한 곳도 아니고 위협적인 나라도 아니에요. 그냥 케이팝과 매운 음식이 유명한 조용한 나라잖아요. 팀원들에게 돌아가서 소식을 전했어요. 세르게이, 우리 팀의 농담꾼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케이팝 특수부대라도 나오려나? 드미트리는 웃으며 말했어요. 춤추면서 우리를 항복시키겠다는 거야? 심지어 항상 진지한 바실리조차 눈을 굴렸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빨리 끝내고 더 중요한 임무로 넘어갑시다. 솔직히 저도 동의했어요. 처음 받은 대한민국군 관련 파일을 열고 스크롤하기 시작했어요. 숫자들은 평범해 보였어요. 특별할 것 없었죠. 약 50만 명의 현역 군인, 전투기 몇 대, 전차, 해군 함정들. 예산도 우리보다 훨씬 작았고 핵무기도 없었어요. 대단한 뉴스거리도 없었죠. 봐요, 별거 없잖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훑어보고 간단한 보고서 하나 써서 끝내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눈에 들어왔어요. 각국의 포병 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사격 준비를 마치는지 비교한 표였어요. 러시아는 5분, 미국은 4분.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3분.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확인했어요.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실제 훈련 영상을 찾았어요. 거기에는 거대한 K9 자주포가 자리를 잡고 긴 포신이 마치 기계 팔처럼 올라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조종하는 병사들은 빠르고 매끄럽고 집중된 모습이었어요. 정말로 3분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아직 팀원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운 좋게 자란 한 번의 영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촉이 말해줬어요. 뭔가 더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껏 놓쳐온 무언가가요. 그래서 다른 파일도 열어봤어요. 또 하나, 또 하나.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자꾸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숫자들. 예상 못한 기술을 보여주는 영상들. 처음 그 K9 자주포 영상을 본 뒤로 머릿속에서 자꾸 떠나질 않았어요. 3분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더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퇴근했는데
저만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노란 책상 조명 아래 파일과 모니터가 놓여 있었고, 한 손엔 커피, 다른 손엔 펜을 들고 있었어요. 펜을 계속 딸깍딸깍 누르면서 다음 보고서를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FA-50이라는 전투기 자료였어요. 한국에서 만든 소형 전투기였죠. 보통 이런 작은 전투기들은 훈련용으로 쓰여요. 실제 전투보다는 조종사 교육용이죠. 그런데 이건요. 실전 임무 기록이 있었어요. 중동에서 작전 수행, 미 공군과의 합동훈련, 정밀 타격 실탄 훈련까지요. 그리고 화면을 보자마자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FA-50이 낮게, 빠르게, 정밀하게 날았어요. 미사일을 정확히 목표 지점에 떨어뜨렸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요. 새처럼 균형 있고 강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공군 쪽은 잘 모르지만 이건 그냥 훈련용 비행기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의자에 기대어 이마를 문질렀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저는 USB 하나를 들고 분석실에 들어갔어요. 얘들아, 제가 세르게이, 드미트리, 바실리에게 말했어요. 이거 좀 봐봐. USB를 꽂고 FA-50 영상을 대형 화면에 띄웠어요. 처음엔 다들 말없이 보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세르게이가 휘파람을 휙 불었어요. 꽤 괜찮네. 그가 말했어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공격 정확도 보세요. 진짜 대단해요. 바실리는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운 좋은 부대 하나만 그런 걸 수도 있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것도 보세요. 전투 상황에서 각국의 전차가 얼마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지를 비교한 보고서를 꺼냈어요.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인 K2 흑표가 우리 전차보다 더 빠르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냥 빠른 게 아니라 훨씬 빠르다고요. 잠깐, 그건 말도 안 돼. 드미트리가 말했어요. 우리 T-90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중형 전차 중 하나야. 이제는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K2는 스포츠카처럼 움직여요. 더 가볍고, 더 똑똑하고, 움직이면서도 정확히 쏠 수 있어요. 팀원들은 아직 믿고 싶지 않아 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관심이 생긴 건 분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살짝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좋아요. 화면을 끄면서 말했어요. 전쟁터 한가운데에 있다고 가정해요. 언덕 너머에서 적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어요. 전차를 움직이고 몇 초 안에 사격해야 해요. 그럴 때 옆에 누가 있길 바라겠어요. 우리 전차 부대요. 아니면 한국 부대요. 세르게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드미트리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데이터를 더 봐야겠어. 저도요. 바실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정도면 저한테는 충분했어요. 그날 밤 늦게 또 책상에 앉았어요. 한국 군인들의 훈련 영상을 하나하나 다시 봤어요. 어떻게 행군하는지, 어떻게 팀으로 움직이는지, 어떻게 무기를 다루는지요. 이건 단순한 숫자나 장비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있었어요. 규율, 타이밍, 집중력. 그들은 진짜로 훈련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었어요. 매 순간이 목숨과 직결된다는 걸 아는 듯이요. 어쩌면 진짜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죠. 창밖을 봤어요. 어두웠고 세상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 나라, 이 군대. 뭔가 달랐어요. 숨겨져 있고 과소평가된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낼 거예요. 한국을 더 알아갈수록 저의 호기심도 점점 깊어졌어요. 단순히 장비나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문제였죠. 그래서 저는 더 깊은 영역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바로 특수부대였어요. 특수부대는 각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병사들이에요. 최고 중에 최고죠. 러시아에는 스페츠나츠가 있어서 저희는 늘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한국 특수부대는 기대도 안 했어요. 어쩌면 작은 팀일 거고 실전 경험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또 틀렸어요. 어느 오후 기밀이라고 적힌 폴더를 받았어요. 그 안에는 영상 링크가 하나 있었어요. 제목은 707 특임단이었어요. 재생을 눌렀어요. 화면이 잠깐 까맣게 변하더니 밭 까만 전투복을 입은 병사가 헬리콥터에서 조용히 내려왔어요. 건물 옥상에 착지하더니 바로 어둠 속으로 굴러들어갔어요. 또 다른 병사는 산 비탈을 따라 줄을 타고 내려왔고 몇몇은 바닷속을 조용히 헤엄치며 선박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들은 이걸 100번은 해본 사람들처럼 움직였어요. 부드럽고 조용하고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저는 입을 반쯤 벌린 채로 보고 있었어요. 이건 게임 영상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진짜 사람들, 진짜 훈련, 어쩌면 진짜 임무일 수도 있었어요. 그때 드미트리가 지나가다가 화면을 봤어요. 와, 그가 말했어요. 이건 깔끔하다. 연습용 영상이라고 보기엔 너무 완벽하죠. 제가 말했어요. 그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이번엔 UDTSEAL, 즉 한국의 해군 특수전 부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미국의 네이비 실처럼요. 그 영상도 팀원들에게 보여줬어요. 밤이었고 완전한 어둠 속이었어요. 그런데도 한국 병사들은 나무들 사이를 아무 소리 없이 지나갔어요. 야간 투시경을 쓰고 숲과 하나가 된 듯 움직였어요. 몇 분도 안 돼서 목표 건물에 도달했고 순식간에 진입해서 건물을 확보한 뒤 사라졌어요. 예전에 한국 특수부대를 비웃던 세르게이가 화면 가까이 몸을 숙였어요. 이거 혹시 미국 영상 아니에요? 그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대한민국이에요. 바실리는 팔짱을 낀 채 말했어요. 전쟁 중처럼 훈련하네요. 그게 핵심일 수도 있죠. 제가 말했어요. 바로 옆에 북한이 있으니까요. 게을러질 여유가 없잖아요. 그 말이 모두에게 꽤 크게 와닿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계속 자료를 읽었어요. 알고 보니 한국 특수부대는 단지 훈련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 병사들을 교육하기도 했어요.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에서도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어요. 조용히, 은밀하게요. 그리고 그들의 팀워크요? 정말 대단했어요. 마치 서로 마음을 읽는 것처럼요. 한 명이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도 말 한마디 없이 바로 따라갔어요. 저런 신뢰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단순한 훈련에선 절대 못 나와요. 저건 진짜 위기 속에서 나온 거예요. 갑자기 예전 우리 농담들이 하나도 웃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늦게 저는 그 부대원들 사진을 봤어요. 웃지도 않았고 뽐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서 있었어요. 준비된 사람들처럼요. 저는 생각했어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잘 몰라요. 하지만 위급할 때 옆에 있어줬으면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폴더를 닫았어요. 한국은 단지 기계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전사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쯤 되니까 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웃음거리로 보지 않았어요. 농담도 그만뒀고 비웃는 표정도 사라졌어요. 이건 이제 진지한 일이었어요. 전차, 전투기, 특수부대를 다 살펴본 뒤 머릿속에 한 가지 큰 질문이 남았어요. 이 모든 걸 누가 통제하죠? 아무리 좋은 장비와 훌륭한 병사가 있어도 지휘 체계가 느리거나 혼란스러우면 전투에서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군사 지휘 시스템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어느 늦은 밤, 디지털 지휘 네트워크 5단계 접근 제한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열었어요. 그 안엔 영상 하나가 있었어요. 한국의 최상급 지휘센터 실전 영상이었어요. 모의 훈련도 아니고
연습 장면도 아니었어요. 진짜 상황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환하게 켜졌어요. 빛나는 모니터 앞에 병사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벽면 전체를 덮은 대형 스크린에는 위성사진, 열지도, 움직이는 목표물, 실시간 드론 영상이 떠 있었어요. 마치 우주선 조종실처럼 보였어요. 이거 진짜예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진짜였어요. 정보는 실시간으로 쉴 새 없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도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고 적 위치도 번쩍이며 표시됐어요. 지휘관들은 몇 초 안에 결정을 내렸어요. 더 놀라운 건요. 명령이 꼭 최고 사령관한테서만 내려오는 게 아니었어요. 현장에 있는 한국 장교들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꼭 위에서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었죠. 세르게이도 함께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잠깐, 그가 말했어요. 현장 지휘관들을 저렇게 신뢰한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똑똑한 거죠.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더 충격적인 걸 봤어요.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실제로 작동 중이었어요. 적이 다음에 뭘 할지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일어나기도 전에 지휘관들에게 조언을 주고 있었어요. 그때 드미트리가 다가왔어요. 우리도 이거 하고 있어요? 아니요, 제가 말했어요. 아직은 한참 멀었어요. 러시아의 지휘 체계는 아직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모든 보고가 위로 올라가고 모든 결정은 최고 위층에서 내려요. 강력하긴 하지만 느리죠. 그런데 한국의 시스템은 달랐어요. 빠르고 유연하고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위성과 전선, 그리고 사람 사이의 신뢰로 이루어진 거대한 두뇌 같았어요. 우리는 모의 훈련 영상 하나를 계속 지켜봤어요. 적 목표물이 나타났어요. 30초 만에 드론이 그것을 포착했어요. 45초 만에 AI가 위험 요소로 판단했어요. 1분 만에 현장 지휘관이 타격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펑 소리와 함께 목표물은 사라졌어요. 그동안 본부는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런 건 처음 봐요. 바실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보다 10년은 앞서 있어요.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물었어요. 근데 왜 이런 걸 세상에 공개 안 하죠? 세르게이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나 보죠. 그 대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대한민국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과시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준비하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강력하며 똑똑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게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의 지휘 시스템을 본 뒤 저는 이제 다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또 틀렸어요. 어느 날 한국의 미사일 시스템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었어요. 그건 사실이었죠. 그런데 미사일 기술은요? 엄청났어요.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목표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미사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건 탄도미사일, 어떤 건 순항미사일, 심지어 극초음속 미사일도 있었어요.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그런 거요. 핵탄두도 없는데 왜 이런 게 필요하죠? 저 혼잣말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목은 핵의 퍼즐이었어요. 한국의 에너지 부문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전국에 24개의 원자가 가동 중이었어요. 대부분은 전기 생산용이었지만 보면 볼수록 점점 걱정이 됐어요. 한국은 지식, 기술, 재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게 몇 년, 몇 달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딱 7일이면 가능했어요. 그걸 깨달았을 때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어요.
말도 안 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계산은 맞았고 데이터도 일치했어요. 그래서 저희 쪽 핵 과학자 중 한 분에게 보여드렸어요. 웃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안 만들기로 선택한 거죠. 저는 멍하니 쳐다봤어요. 왜요? 그분이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그게 더 똑똑하니까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만약 한국이 핵폭탄을 만든다면 전 세계가 깜짝 놀랄 거예요. 제재가 들어오고 무역 상대도 잃고 외교 관계도 틀어질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은 더 영리한 길을 택한 거예요. 적을 겁주되 선은 넘지 않는 무기를 만든 거죠. 핵탄두 없이도 강력하고 정확한 미사일을 개발했어요. 멀리서도 목표를 빠르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에요. 그리고 그 무기들을 조용히 신중하게 계속 발전시켜 왔어요. 그제야 저는 그들의 전략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공포를 주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대비하려는 거였어요. 전쟁이 나도 준비되어 있고 평화를 원해도 무리 없는 준비. 그건 또 다른 종류의 힘이에요. 그날 밤 저는 바깥으로 나가서 찬바람을 쐬었어요. 밤하늘엔 별이 떠 있었고 공기는 차가웠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걸 떠올렸어요. 한국은 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혜로웠어요. 크게 떠들지도 않았고 위협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하게 맞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를 깨달았어요. 진짜 힘은 항상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때론 조용히 기다리면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강한 사람들은 싸우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땐 반드시 이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최종 보고서를 마친 날 사무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책상 앞에 앉아 문서를 화면에 띄워놓고 있었어요. 제목은 단순했지만 강한 울림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숨겨진 힘. 전차, 전투기, 특수부대, 지휘체계, 미사일, 심지어 핵무기 관련 잠재력까지 모든 걸 담았어요.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모았고 정리했어요. 처음엔 이게 그냥 또 하나의 지루한 임무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비밀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조용하고도 강력하며 위험할 수도 있는 진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던 모습과 전혀 달랐어요. 약하지 않았어요. 의존적이지도 않았어요. 작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준비된 나라였어요. 보고서를 들고 로마노프 장군님의 사무실로 갔어요. 그분의 방은 넓고 차가운 분위기였고 책과 훈장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서류를 건넸어요. 장군님은 말없이 페이지를 넘기셨어요. 그러다 마침내 저를 바라보며 물으셨어요. 나만이 우리와 대등하다는 말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등한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장군님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셨어요. 핵무기도 없이? 필요 없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들에겐 집중력, 훈련, 정밀함이라는 더 강한 무기가 있어요. 장군님은 의자에 기대어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하셨어요. 가장 위험한 전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지. 그 순간 저는 제 일이 의미 있었음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세르게이, 드미트리, 바실리와 함께 식당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세르게이가 먼저 말했어요. 예전엔 한국 하면 그냥 케이팝이나 컴퓨터 생각밖에 안 났는데. 드미트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냥 미국의 동생쯤 되는 줄 알았죠. 바실리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철저히 준비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모두 몰랐어요. 우리는 한국을 크기로 판단했어요.
뉴스에서 보이는 모습만 봤죠.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이번 임무 전까지는요. 그들은 떠들썩하지 않았어요. 과시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강했어요. 의무 복무를 통해 수많은 남성들이 군사 훈련을 받았어요. 거의 모든 성인 남성들이 총을 다루고 대형을 맞춰 행군하며 무전기를 쓸 줄 알아요. 어떤 나라에선 대학생들이 파티 얘기를 하지만 한국에선 군 훈련 얘기를 해요. 그건 그들 삶의 일부니까요. 그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고방식이에요. 강함으로 지키는 평화, 조용함으로 얻는 존중, 인내로 키우는 힘. 그날 밤, 저는 제 개인 일지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우린 한국을 호랑이 새끼쯤으로 봤지만 사실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성숙한 호랑이였어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렇겠죠. 다시는 이런 임무를 맡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직접 진실을 본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대한민국은 지도 위에 찍힌 그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전쟁에 대비함으로써 평화를 지키는 나라. 목소리는 낮지만 눈은 끝까지 열려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 모두 저 자신까지도 완전히 오해했던 나라. 이제는 더 이상 아니에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